야,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럼 계획 없는 거 없어. 우리가 그냥 순간적이지만 다 계획이 있어. 제가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전시였던 우리 또 전시를 소개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래. 이번 조사에서 먼저 이제 그 아날로그 분야에서는 문화재를 어린이들이 감성 있게 시대 감각에 맞는 그 문화 상품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로 문화재 형태의 드론이 나왔다. 드론이 그러니까 얘들한테 그 조립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드론으로 시켜서 띄워보고 이게 타보탑이 날아다니고 진짜요? 석가탑이 날아다니고 경복궁이 날아다니고 근정정이 날아다니고 신라 왕가이 날아다니고 그걸 조립으로 해서 만들어서 드론으로 하는 거. 드론이 있으니까 이거는 요새 감성을 자극 이게 바로 감성이에요. 감성을 자극해서 한다면은 그다음에 이게 퍼즐 맞추기 뭐 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버전들인데 여기 드론이라는 첨단 과학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그리고 다보탐이 막 날아다닌다.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드론 가지고 다보탐 모양은 만들 줄 알았지만 다보탐 마양을 종이로 조립을 해서 내가 조립을 해서 그걸 드론 형태로 끼워서 날려보내는 이 쾌감 이런 것이 이제 그 하나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하고 이게 활용적 측면이겠죠. 문화재 활용적 교육적 측면 얘들한테는 더 감성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그 소원 빌 때 쓰는 풍등 같은 것도 드론으로 해가지고 쫙 했다가 하면 리사이클 되죠. 그러게.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그런 것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첫째 활용 쪽에 아날로그 또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었던 게 가장 특색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첨단 과학 기술 쪽으로는 제일 그 이미지가 있었던 거는 그 분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전시 이게 파넬이 고정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입체해서 동영상화 됐는데 그게 3D로 나와한다는 전환됐다는 거. 그러니까 박물관의 전시 기법이 다 바뀌어갈 수 있다. 지금 전시 기법들은 그 종이로 판넬로 딱 고정돼 있다. 딱 일정으로 정적인데 이게 이제 동적으로 변하고 그다음에 그걸 하니까 유물이 사진에서 뜨는 평면과 한면모에는 360도로 볼 수 있으니 내가 못 보던 거, 그다음에 눈에 안 보였던 거, 그러면 전문가들만 보고 봐서 이해하고 있는 유물의 뒷모습, 안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하이테크 기술로 전시 기법.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서 있다는 게 하나 좀 크게 도움이 됐고 가장 기상천외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기상천외한. 저희 전시가 제일 기상천외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요금 많이 먹고 있습니다. 기상천외하는 게 재미있는 게 몰라 그 천어를 통일하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냥 통일이 아니라 하늘과 딸을 동시에 통일하자는 아주 포부를 갖고 있어서 갑자기 그 뭐 하천대유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요. 하늘과 내가 소통한 거자는 건데 그 이미지 분석이라는 아주 그 반도체 그 기술을 이용한 문화유산의 그 방법론, 근데 보존과학적 방법론에서 파괴가 아닌 비파괴 방법 중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발달되는 이미지 분석법, 일명 그걸 뭐 핑밍이라고 그러나요? 핑밍이 무슨 언어의 조합입니까? 단어의 조합. 영어죠. 픽처 매니지먼트 그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픽처를 다루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 그걸 누가 개발하셨죠? 여기 계시는 분이 개발에서 뭐 그냥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면 고안자. 고안하신 분이 누구시죠? 이런 게 있어요. 유식 박사님. 거기 이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유식이 아니고 우유식도 아니고 우유식도 아니고 유우자 식자 박사님께서 고안해서 그렇게 고안하고자 했던 처음에 착상은 어떻게 오르셨나요? 착상은 저 반도체 쪽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최첨단 일을 많이 하잖아요. 최첨단 쪽을 일을 하면 기술적으로도 자금도 그리고 사람도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최첨단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는 어떨까 생각을 해서 거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려고 하다가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자포자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접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예전에 뭐 1960년대, 70년대 신문 기사에 나왔던 발굴 현장 사진 같은 거 보면 뭐 흑백으로 돼 있는 거지만 사진 한 장 나와 있고 거기 간단하게 기사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 사실 많이 찍다 보니까 정말로 100장, 200장 찍어도 그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 한두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내기 위해서 찍었던 한 장의 사진 말고도 많은 사진이 있을 거다. 근데 그 사진은 그 당시에밖에 찍을 수 없는 거예요. 찰나니까. 네, 그거야말로 타임캡슐인 거죠. 타임캡슐인데 그 사진 한 장 빼놓고 나머지는 다 버렸을 거예요. 버리지 않게 하려면 이 이미지 분석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개문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문화재 연구원이라든지 문화재 보존과학과가 있는 학교에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해도 본인의 아이디어면 열심히 할 텐데 어디서 들은 얘기면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거기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것들을 좀 이렇게 연구해가면서 논문을 많이 펴내서 소개합니다. 몇 년 동안 연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분석으로 하게 된 건 2016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뭐 8년 가까이. 그 이미지 분석이 보완하기 전까지 미천 기술은 뭐였나요? 그때는 반도체 이제 생산 설비를 만들거나 검사 장비를 만들거나 하는 거니까 그거 하는데도 전부 다 이미지로 다 표현을 하거나 이미지로 표현된 거를 분석해야 되죠. 분석하는데 느낌으로는 아는데 그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가 생각한 걸 다른 사람도 똑같이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불친절했죠. 이미지 한 장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났어요. 이 이미지는 나는 이렇게 봤는데 내가 본 거를 다른 사람은 똑같은 이미지에서 똑같이 해석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이드를 해줘야 되죠. 이게 너무 가이드를 심하게 하면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낀 걸 강요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강요하지 않을 정도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런 반도체 첨단 장비를 만들었으면 돈 좀 벌었을 것 같은데 돈을 버셨나요? 조금 뭐 먹고 살 만큼은 벌고는 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자체가 문화재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젊었을 때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옛 것도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시간 더 가기 전에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옛 것이라고 그러면 할아버지 걸 말씀하세요? 중조할아버지 걸 말씀하세요? 고조할아버지 걸 말씀하세요? 그건 지금은 지금 거지만 뭐 2대, 3대 지나가면 저도 증조 할아버지가 되니까 그것도 중요한 문화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이미지뿐 아니라 무슨 문화재를 분석할 때 분석하면 되게 파괴 분석을 생각하거든요. 잘라서 본다든지 뭐 맛을 본다든지 액션으로 촬영을 하더라도 어디 액션 장비에 들어가야 되고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제약이 많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제약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파괴로다가 하려면 이미지 분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마침 미국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고려시대 거라고 생각되는 오래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연대 측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대 측정하지 마시라고 연대 측정하려면 거기서 뭐 떼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문화재 훼손이다. 훼손하기 전에 해야 될 건 비파괴로 측정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말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못하게 말리다가 제가 여기 연구원이 되게 됐죠. 그 책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남명천 화상풍 증도가라고 혀를 깨물 만큼 어려운 건데 남명의 천화상이라고 하는 스님이 읊은 돌을 깨우치는 내용이 적혀있죠. 책입니까? 네, 책입니다. 고려시대 때 인쇄된 건데 보물로 지정이 돼 있죠. 그러면 그거하고 뭘 이렇게 같이 대조 비교를 해보신 게 있나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보면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된 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다 고려시대 목판 인쇄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1988년대, 80년대부터 하나는 금속발자본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전 소장자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다 잊혀져 있었죠. 근데 또 어느 분이 금속 활자일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한 게 있어서 근데 그분은 생각만이지 그걸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좀 분석하고 싶다고 해서 도와드리겠다는데 보니까 목판으로 인쇄된 거는 나무 결이 있어가지고 이게 목판으로 됐던 거 확실히 아는데 금속 활자로 인쇄됐다고 하는 건 그 책이 나는 금속 활자로 인쇄됐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보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봐. 그래서 쭉 해봤는데 저도 뭐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암중모색하는 심정으로 이것저것 조사를 많이 해봤죠.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보여주질 않으니까 사진 가지고 사진을 비교를 해보자 해서 비교를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그 책 안에 한자가 한 9,500자 정도씩 나오거든요. 9,500자 정도가 나오는데 그걸 서로 비교를 다 해봐야 되는데 관심이 있어야 9,500자도 비교하죠. 관심이 없으면 똑같네 그러고 끝났던 건데 그래서 이거 다를지도 몰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한 글자 한 글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를 좀 찾아냈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보기는 했는데 다른 사람 설득하려면 설득력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사한 결과를 예.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표 같은 거 좀 해준 그런 절차나 과정이나 또 결과물이 있는 거죠. 예, 있죠.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이제 문화재 보존과학회의 학술지에다가 발표를 했죠. 이건 두 개는 다르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저도 무명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떤 사람이 그냥 너무 썼나 보다 이걸로 끝났는데 그게 좀 화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서지학 쪽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논문 제출하는 건 전부 다 게재 거부를 지금까지 22번 당했습니다. 그럼 한 편은 실리고 22번 깨지고 실제로 국내에서 실린 거는 6편 정도 실렸고 국내에서는 6편 실렸지만 깨진 게 22번이고 근데 이제 국내에서 그렇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처음 화도 나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 국내에서는 바이어스가 편견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해외에다가 내가 보고 발견한 거를 한번 해외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아보자. 그래서 영어로 논문을 썼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지금 5편 정도 나와 있고요. 영어를 잘하신가요? 이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영어도 많이 배우죠. 제가 알기로는 뭐 일본통이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영어통도 되네. 예, 그래서 일본어로도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일본어, 영어로 논문을 쓴 게 있고 또 중국하고 같이 한 것도 있어서 일부는 중국어로 썼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재 직지신지 요일체 그거 예. 예를 들면 직지라고 하는 그 책복을 그 금속알자로 세계가 공연하고 있고 예, 대한민국도 이미 공연되어 있고 예, 그렇죠. 근데 그보다도 더 빠른 금속 활자로 인쇄한 책이 존재하다는 예, 거잖아요. 예. 지금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예. 그리고 결과에 의하면은 그리고 세계인들이 또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남명청 화상품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 시대 때 1239년이에요. 그 당시 무신 정권의 최고 실력자였던 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발간하게 된 경위를 써놨는데 그때 1239년 9월 상순에 금속 활자로 이 책을 찍어낸다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발견된 것들을 보니까 전부 목판본이라서 그걸 바탕으로 목판을 판각해서 인쇄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 판본을 제가 한 6가지 판본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금속 활자본이라고 하는 거 이번에 밝혔던 것 그거는 직지보다 138년 빠르고요. 구텐베르그의 성서보다는 216년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물로 잘못 지정이 돼 있죠. 왜냐면 목판본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걸 국보로다 승격을 시켜야 되고 나중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그러면 이제 현존하고 있는 기록유산 책자는 그게
중도가자. 그렇죠. 연예 약칭해서 중도가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기록은 있으나, 현존하는 그 책자가 없는 금속 활자본이 더 있다고 내가 역사 시간에 예, 맞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 동국 이창국 이규호가 쓴 동국 이창국집에 의하면 1234년에 그 상정 고금 예문이라고 하는 그 금속활자를 강화도에서 28부 인수했다고 하는 기록은 있어요. 근데 책이 발견돼 있지 않죠. 그래서 그게 뭐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뭔가 새로운 게 밝혀져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이라고 했던 것이 깨지게 되는 그런 기록이 한번 나오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도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인쇄사 측면에서 보면 1234년이 예. 금속활자 그 기록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예. 그 중도가자는 1239년 1239년 5년 후에, 그 다음에 직지는 직지는 1370. 몇 년 후에? 138년. 138년 그 후에, 예. 구텐베르크는 1455년이니까 벌써 78년 뒤죠. 그러면 이게 최초의 금속 활자로 지구상에 기록된 역사서하고 네. 구텐베르크의 차이점은 기간은? 기간 굉장히 길죠. 하나는 1455년이고 하나는 1234년이니까 220년 가까이. 그런 우수한 민족의 DNA를 갖고 있으신 유수익 박사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난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한 거잖아요. 그 만든 사람이 최초의 그 금속 활자로 생각해야 되겠다. 네. 그 아이디어맨. 네. 그리고 그걸 만든 하이테크 기술자, 엔지니어링이 어느 집안 같을까요? 어느 문제? 그러니까 혹시 유씨 집안 아니에요? 아니. 무슨 유씨입니까? 저희 기계 유씨. 기계 유씨요. 그럼 분명히 기계 유씨 맞네. 저희는 기계. 그러니까 기계를 잘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잘 다루시는 거야. 기계 유씨라. 그거를 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금속 활자를 만들려고 고민을 했을까? 하려면 요소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금속 재련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주조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인쇄하는 기술, 종이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미 다 갖춰져 있었더라고요. 통일신라 시대 때 이미 성덕대왕 신종도 있죠. 거기에 명문도 새겨넣었잖아요. 그걸 주조할 수 있는 기술도 있었고, 글자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무구장광 대다라는 경우가 751년 정도 된 건데, 한지로 다 돼갖고 지금 남아있잖아요. 종이도 남아있었죠. 먹으로 했으니까 먹도 남아있었죠. 모든 게 다 있었던, 그럼 그 아이디어가 뭐였을까 하는 거는 다 그 성덕대왕 신종에 있던 그 글자 다 써놨던 거를, 이거 해놓으니까 목판하고 똑같네. 그 글자 하나씩 떼가지고 이거 조판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아이디어가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거는 엄청난 실행력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한 사람들이 진짜 기상천외한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기상천외한 생각을 1234년 전에 사람이 그렇죠. 했는데, 네. 그걸 1234년 전에 사람 했는데, 또 이 시대에 와서 그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또 문화적인 우리의 헤리티지를 이미지면서 꼭 문화재뿐이 아니라 모든 이미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상천외한 생각을 또 우리 유식 박사님 했고, 저는 그런 기상천외한 생각보다 그리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이게 또 산업화로 하는 네. 또 기상천외한 생각을 우리 천하통일, 응? 우리 저기 김우경 대표님께서 또 기상천외한 생각을 했네. 그리고 삼자가 기상천외한 거. 어이고. 그래서 저는 누가 가장 화가 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그 책이 가장 화가 나죠. 와, 당사자. 책은 나는 금속활자로 인쇄되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고 몰라봐줬던 거잖아요. 근데 책이 한 번도 금속활자로 인쇄되지 않았던 적은 없었잖아요. 계속 금속활자였는데 몰라봤던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봐 주는 것도 책한테도 굉장히 뿌듯한 일이 아닐까. 이게 우리가 진짜 헤리티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활동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 모든 세상 사물을 헤리티지 시각으로 읽어야 되고 봐야 되고 다듬어야 된다는 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 헤리티지를 나는 금속알짜로 찍었어. 난 내가 만들어진 거야. 1234년에. 근데 나는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할까? 맞아. 그 인간적으로 휴머니티하게 그렇죠. 인류에 지면서 나 화나 죽겠네. 나는 진짜야. 말은 못하지만 그 문화재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알아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그걸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야 되고 그리고 그걸 볼 수 생각하는 머리도 같이 깨우침이 있어야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미지가 이렇게 책 A하고 책 B가 이렇게 달라라고 하는 거는 다르다는 사실뿐이잖아요. 그 왜 다르게 됐는지, 다르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가 뭐였을까? 이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이 되고 거기에 컨텐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됐던 분명한 사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 게 지금까지 남아있으니까 더 중요한 거고. 근데 그거를 없애는 건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그것과 대한민국의 교육,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우리 박사님은 생각하실까요? 저는 글쎄요, 제가 이렇게 빙빙 돌면서 반도체도 하고 뭐 전자과학 공부하고 하면서 결국 돌아와서 역사로 돌아왔잖아요. 제가 역사에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하게 된 거는 제가 해왔던 반도체 분야나 모든 일도 하나의 역사의 일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의 최첨단을 했지만 옛날에 금속발자 인쇄도 종이도 최첨단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최첨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부심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후대에 1000년이고 2000년 후에 누군가가 내가 그때 했던 것들을 최첨단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몰라주고 있다가 누군가가 그걸 끄집어내준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제가 갑자기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그 최초의 금속알자를 성공해서 책을 딱 만들었다. 네. 그 만드는 사람은 네. 고려시대 왕한테 표창장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훈장 같은 거.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어쩌면은 실제로 그 일을 한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혼났을 수도 있어요. 잘못 만들었다. 그리고 인쇄를 했는데 왜 인쇄 질이 이렇게 천찮냐고 혼나고 뭐 쫓겨났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의 역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걸 찍었던 인쇄소는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강화도였을 거예요. 그때 강화도. 그 몽고에서 침입을 해가지고 왔을 때서 강화도에다가 뭐 성도 쌓고 그랬을 때였거든요. 그 당시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왜 거기서 금속 팔자로 찍지 않으면 안 됐을까? 생각 팔자로 하려고 그러면 한자가 엄청 많아야 되잖아요. 한자를 다 만들 수가 없어요. 피난 가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최의였다 그러면 야 이거 저 목판 말고 목판으로 하려고 해도 나무가 두꺼운 게 있어야 하잖아요. 이거 하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럼 금속 발자로다 이거 해서 하는데 그럼 가장 간단한 건 뭐, 만들어 본 사람을 몇 명 데려다가 거기서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필요한 글자만 써가지고 그 활자로 만들어서 인쇄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책 한 권을 인쇄하려면 한자가 다 조합형이 돼요. 그럼 활자가 몇십만 개가 있어야 책 한 권을 겨우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활자가 되는 거, 글씨 본문은 크고 이 발문 뒤에 있는 거 발간산을 쓴 거는 작은 글자로 72자가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폰트 사이즈가 다른 거를 다 조합할 수는 없으니까 필요한 걸 써가지고 아마 그걸 주문을 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역시 그 기상천외하고 일통하천을 아십니까? 화천대유는 들어가. 일통하천을 모르는 그게 천하통일을 한자식으로 읽으면 일통하천입니다. 그러니까 천하통일. 예, 그게 그다음 김우경님은 아시죠? 예. 경우 김은요.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읽느냐에 따라서 좀 말이 고상하게 들리냐 그냥 가볍게 들리냐 이 정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 박사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공학계 예. 또 첨단 과학계에 계셨던 분이 그게 고리타분한 헤리티지로 접근하셔서 특히 그 이미지 분석 기법을 고안하고 창안하셔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활자의 역사성을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일을 하시고
그것이 이미지 분석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현대에 있는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을 이미지 분석해서 데이터화해가지고 그것을 이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좀 이게 저런 쪽 응용해서 이제 풀어가자 그러면은 이것이 원래 역사성이 있는 물건이냐 근대에 만들어져 있는 물건이라는 게 판별할 수 있는 이 역사성의 길고 짧은 시대에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단서적 또 비파괴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첨단 과학자이면서 진짜 21세기 헤리티지 맨으로 또 하나 유산을 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직지가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데, 정치가들이나 뭐 이런 분들, 프랑스 열심히 가서 빌려주세요. 막 이렇게 구걸하고 그러거든. 우리나라에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좀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이게 좀 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죠. 이제 없는 금속활자가 책자가 우리가 없는 직지보다 더 138년이 빠른 책자가 대한민국 땅에 존재하니 이거를 공식화해서 전 세계인들 알고 우리가 지식혁명, 제3차 정보혁명을 일으킨 민족답게, 국민답게, 백성답게 그리고 제4차 정보혁명을 이끌어가는 21세기 우리들이 세계를 좀 인도하고 그와 관련해서 교육과 그다음에 인쇄업과 출판업을 세계의 표본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이우식 박사님이 마지막 해주시기를 간곡히 간청하면서 저에게 커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